2026년 2월 11일 세계 2위 규모의 상하이 선물 거래소가 갑자기 빗장을 걸었습니다. 승인된 쿼터 없이는 M은 실물을 단 한 톤도 받을 수 없다는 공지였죠. 표면적으로는 투기 억제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거래소 창고에 남은 음은 318톤. 그런데 한 억만장자의 하락 베팅 규모는 450톤이었거든요. 재고보다 큰 포지션이 시장을 흔들고 중국 당국은 제2의 니켈 사태를 우려하며 선제 타격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글로벌 L은 시장 전체를 뒤흔들 방아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N 재고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2021년만 해도 3,091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이 숫자가 318톤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무려 88%가 증발한 겁니다. 지난 10년 통틀어 최저치죠.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일정 수준의 재고는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은 그 바닥마저 뚫린 상태입니다. 상하이 금 거래소도 마찬가지였어요. 2020년에 5,280톤이던 재고가 현재 450톤으로 91%나 날아갔거든요. 도대체 이 은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관세 우려 때문에 물량을 미리 빼돌렸다는 분석도 있고 런던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재배치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내 두 개의 주요 귀금속 거래소에서 동시에 재고 고갈이 일어난 겁니다. 창고가 텅텅 비어가는데 거래는 계속되고 있으니 이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죠. 중국에는 순수하게 은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UBS, SDIC, 은 선물 펀드였죠. 그런데 이 펀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펀드의 실제 가치보다 36%나 비싸게 거래되기 시작한 겁니다. 투기 광풍이었죠. 사람들이 은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 믿으며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사들였거든요. 중국 당국은 이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1월 28일 해당 펀드의 신규 투자를 중단시켰어요. 거래도 일시 정지시켰죠. 그리고 이틀 뒤인 1월 30일에는 금펀드, 원유펀드까지 한꺼번에 거래를 멈춰 세웠습니다. 시장 전체에 급제동을 건 거예요. 그 순간 은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만에 3에서 40센트 폭락했습니다. 1980년 이후 가장 극심한 변동성이었죠. 투자자들이 은을 사고 팔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막히자 패닉이 일어났고 이 매도 압력이 글로벌 은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됐습니다. 폭락 이후에도 상하이 거래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제의 고삐를 더 죄기 시작했죠. 은 선물을 거래하려면 증거금이라는 걸 내야 하는데 이게 일종의 보증금이거든요. 거래소는 이 증거금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2월 2일 가격 제한폭을 15%로 증거금을 17%로 인상했어요. 그런데 불과 사흘 뒤인 2월 5일에는 증거금을 22%까지 추가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적은 돈으로 큰 규모의 베팅을 하던 투기 세력들의 거래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투기꾼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거래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22개의 연결 계좌가 포지션 한도를 초과했다며 적발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개별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까지 병행한 거예요. 이 모든 조치들은 과열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거대 세력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비안 시민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억만장자 트레이더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 금 투자로 약 4조 원을 벌어들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A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며 거대한 숏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약 450톤이었어요. 중차이 선물이라는 회사를 통해 쌓아올린 하락 베팅이었죠.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숫자입니다. 상하이 거래소 전체 N 재고가 318톤인데 비안 시민의 베팅 규모는 그보다 1.3배나 큰 450톤이었거든요. 재고보다 큰 포지션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1월 30일 폭락 당시 그는 이 하락 베팅으로 약 7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포지션이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거래소가 증거금을 올리고 실물 인도를 막은 이유. 사실상 비안 시민 같은 초대형 포지션이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2020년에 어떤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윈 사태예요. 당시 알리바바 그룹의 엔트 파이낸셜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국 당국이 갑자기 상장을 중단시켜버렸죠.
시장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통제를 벗어난 거대 플레이어에게 중국 정부는 매우 단호합니다. 선제적인 규제를 가하는 게 중국식 방법이거든요. 비한 시민의 네이키드 숏 포지션이 거래소 재고보다 크다는 사실, 이건 시스템적 리스크로 간주됐습니다. 강력한 제재의 명분이 생긴 거죠. 증거금을 올리고 실물 인도를 차단하는 조치는 거대 투기 자본이 실물을 확보해서 시장을 교란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런 중국식 방법은 글로벌 시장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서방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조치들이죠. 하지만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 안정화가 최우선입니다.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유시장 원칙보다는 통제와 안정을 택한 겁니다. 상하이에서 투기 목적의 실물 인도가 막히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은을 확보하려는 투자 수요가 런던이나 뉴욕 같은 서방 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상하이의 은 현물 가격은 서방 시장보다 온스당 약 10달러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 차이면 차익 거래 유인이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본 통제와 물류 제약 때문에 이 가격 격차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글로벌엔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요. 뉴욕 코맥스 거래소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등록은 재고가 2025년 10월 이후 27%나 감소했거든요. 1억 오스 아래로 떨어진 상태예요. 이미 재고가 빠듯한데 중국의 공급 압박까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방 거래소들이 추가적인 인출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하이, 런던, 뉴욕 세 거래소 사이의 완충 장치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 실물 부족 문제가 터지면 시장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한 시민의 450톤 숏 포지션. 이게 왜 위험한지 설명해드리죠. 지금은 은 가격이 떨어져서 그가 돈을 벌고 있지만 만약 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그 포지션을 되사야 합니다. 이걸 커버링이라고 하죠. 문제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45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되사려면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숏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들도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로 청산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숏 스퀴즈예요. 2022년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니켈 가격이 이틀 만에 250% 폭등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거래소는 거래를 정지하고 이미 체결된 거래까지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시장도 똑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450톤의 베팅액과 318톤의 재고라는 불균형. 이게 A인 가격이 반등할 때 통제 불능의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핵심 위험 요소입니다.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A은 인도량이 가장 많은 달이 바로 3월이거든요. 뉴욕 코맥스의 선물 만기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현재 3월 계약의 미결제 약정은 약 4억 2,900만 온스에 달합니다. 거래소 재고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죠. 보통은 대다수 계약이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실물을 받아가는 비율은 5% 미만이에요. 그런데 만약 상하이에서 실물 확보가 막힌 투자자들이 코맥스에서 실물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 재고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실물 인도 요구 비율이 평소보다 조금만 높아져도 시장은 요동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코맥스가 디폴트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발 수요 압력이 서방 시장의 재고 고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죠. 3월 초가 최대 고비입니다. 비안 시밍의 450톤 포지션 청산 여부도 함께 주목해야 해요. 이 두 가지 변수가 맞물리면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은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147% 상승했어요. 그러다 120달러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며칠 만에 35% 폭락했습니다. 이런 변동성은 유례가 없어요. 시장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유입되는 자금에 비해 시장이 너무 작아서 유동성이 조금만 줄어도 변동성이 증폭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JP모건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반면 시티그룹 같은 곳은 100달러 돌파를 예견하고 있어요.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정반대의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엔 시장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구간에 진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확신에 찬 예측을 믿기보다는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변동성 자체를 리스크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의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상하이 거래소의 인도 제한 조치가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게 있습니다. 선물 계약, 즉 종이은은 실제 금속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거래 상대방 리스크라고 하죠. 런던 시장을 볼까요? LBMA에는 약 2만 7천 톤의 은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나죠.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프리플로트 물량은 얼마일까요? 전체의 1%도 안 되는 2억에서 3억 온스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건 런던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종이 은의 양이 2억 온스를 넘는다는 거예요. 유통 가능한 실물 재고 전체가 매일 한 번씩 회전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2005년 10월처럼 런던의 실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뉴욕이나 상하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뉴욕도 재고가 줄어들었고 상하이는 문을 닫았습니다. 새 거래소 사이에 완충 장치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 실물 부족 문제가 터지면 시장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임라인을 정리해보죠.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상하이 거래소 춘절 휴장 동안 뉴욕과 런던의 가격 움직임, 2월 28일 정식 시행되는 비산업용 인도 제한 규칙, 그리고 3월 초 코맥스 선물 만기 시 실물 인도 요구량과 비안시밍의 450톤 포지션 청산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4년 연속 공급 적자와 태양광 수요 같은 강세 요인은 분명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상품이 실물인지 종이인지 확인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